운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어떤 나의 의지도 없이 이렇게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나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운명이라고 하면. 그래서 더 반발심이 드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운명이란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명이라고 하는 어떤 풍경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이거는 미신이다. 이건 없는데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저는 이 운명이 있다 없다라는 관점보다는 아까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러면 운명이라는 게 있으면 나는 그 운명이 끌어가는 대로 내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뭔가 내가 그런 걸 뭐 내가 스스로의 어떤 자력으로 벗어날 수, 해낼 수 있는 게 그럼 없다는 얘기냐라는 식의 그런 질문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운명이라는 걸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운명을 설정하는 삶이 더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만약에 운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들은 내 노력과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분은 정말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운명이라는 게 있다. 그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냥 그 끌림대로 그냥 끌려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힘이 있다라면 그게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를 끌어가는 힘이 있다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그럼 그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느껴질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오히려 애쓰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는 여기까지만 해야 돼. 너는 이 선을 넘을 수 없어라고 하면 그 앞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왜 이 선을 넘을 수 없어? 난 이 선을 넘을 수 있어. 넘을 거야. 라고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을 그 선을 넘게끔 끌어주고 그게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있을까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그래서 저는 이 운명을 설정할수록 오히려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관점이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운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운명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세상이 좁아지고 편협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실체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게 있다라고 함으로써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운명이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는 이런 것들을 내가 있다라고 생각함으로써 내가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고 깊고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활용의 측면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큰딸이 영어 과외를 받아요. 대학생한테. 대학생 언니한테. 근데 이 대학생 언니가 이란성 쌍둥이 동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1분 차로 태어났대요. 1분 늦게. 같은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 언니가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몇 개월 정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언니 대신에 이제 그 동생분이 오셔서 아예 이제 영어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보세요. 1분 차로 태어났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똑같은 사주, 똑같은 별자리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둘의 운명이 같기 때문에 이들은 성격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가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두 분을 봤을 때 언니는 이과예요. 일단 이과고 동생은 문과예요. 그리고 언니는 뭔가를 체계적으로 수업을 할 때 보면 이제 계획을 짜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전체적인 진도를 나가지 않더라도 딱 그날 할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이제 속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충실하게 수업을 하고 동생은 이제 정반대예요. 되게 문학적이에요. 수업을 하다가도 굉장히 이제 다른 쪽으로도 잘 가고 그러니까 그날 기분에 따라서 강약이 다르고 그 스타일이 자유분방한 거죠. 언니는 취업하려고 하는 쪽도 그런 이공계 쪽이더라고요. 그런 전자기계를 다루고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쪽으로 자기의 진로를 잡고 있고 동생은 그 반대예요.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고
좀 더 긴 여행을 하고 싶어 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럼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이 둘이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리고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성격을 이렇게 갈라놓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크게 벌어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이 언니는 자신이 사는 뭐 22년, 23년의 시간 동안에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언니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언니를 부를 때는 그냥 언니예요. 그런데 이 동생은 그 똑같은 시간 동안에 계속 동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불려짐의 차이가 이 둘의 운명을 갈라놓은, 그러니까 똑같은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운명을 바꾼 거죠. 이 운명을 바꾼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힘인 거죠. 언니라고 불렸기 때문에 이 언니는 정말 언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동생을 돌봐야 되고, 어떤 일이 뭐 가족에서 일어났을 때는 동생 대신에 언니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언니로서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늘 강요받고,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지고 자꾸 계획을 짜게 되고,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운의 영역에서 생각을 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동생은 자기가 늘 동생으로 불려왔기 때문에 동생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언니가 그런 집안의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늘 언니라는 존재가 기둥처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의존적일 수도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언니보다는 어떤 중압감이나 책임감이 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질이 결국에는 이 동생에게 좀 더 자유분방하고 지금의 보고 있는 이런 기질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운명도 우리가 어떻게 불려지느냐, 그게 내가 나를 부르는 방식일 수도 있겠죠.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르고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를 우리의 귀가 듣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면서 하는 그 어떤 표정이나 행동들이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자극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든 감각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입된 그 이름들, 명칭들이 결국에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운명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사격을 배웠을 때 저는 그냥 드라마에서 보듯이 조용히 가서 사격만 하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격을 하는 단순한 행동 하나를 12개의 동작으로 나눠서, 13개의 12개 동작으로 나눠서 각 행동을 하나 할 때마다 내가 뭘 하는지를 크게 소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탄창을 결합할 때는 탄창 결합이라고 크게 소리를 쳐야 돼요. 그리고 사격을 할 때도 사격이라고 크게 외친 다음에 이렇게 사격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끝나고 나서도 탄창을 분리할 때는 탄창을 분리라고 하고, 그리고 뭐 내가 맞춘 그런 그 관역판을 확인하러 갈 때도 내가 관역판을 확인하러 간다고 크게 소리를 치고 가야 돼요.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사격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 위험한 행동을 할 때 눈으로만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소리치는 순간 그 위험을 귀로도 감지하게 되고 눈으로도 감지하게 되고 후각도 자극을 받게 되고 입도 물론 자극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내 모든 감각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그 오류가,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오류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됐을 때 사격이라는 건 이렇게 위험하고, 내가 이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찾는 것들이 내 무의식 속에 저장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정말 그런 것들이 숙달이 됐을 때는 그 소리를 치지 않아도 내 무의식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무언가를 할 때 이렇게 크게 소리친다라는 것, 그게 내 모든 감각을 움직이게 하고, 이 모든 감각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의미는 내 모든 걸 쓰게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동원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계속 판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불렸을 때 동원되는 그 모든 감각들이 내 삶을 하나의 점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냥 눈으로만 찾으면 잘 안 찾아져요. 그런데 저는 리모컨을 잃어버렸을 때도 눈으로만 리모컨을 찾는 게 아니라 리모컨을 불러요. 사람을 찾듯이. 리모컨은 어딨어? 이렇게 부르면 훨씬 빨리 찾아요. 왜 그러냐면 눈으로만 찾는 게 아니라 귀로도 찾고 리모컨을 만졌을 때 그 느낌, 코로도 찾고 입으로도 찾고 감각으로도 찾기 때문에 눈이라는 하나의 감각이 동원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게 동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찾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